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법원에서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데요. 법적인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 개그우먼 박나래 씨 비공개 경찰 조사 소식 등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뒤겠네요. 오후 2시부터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결심에서 특검과 전시 측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수순을 좀 살펴보면 특검 측에 어쨌든 최종 의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형을 내리게 될 테고 전성배 씨 측의 최후 변론, 최후 진술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인데 오늘 결심 공판의 핵심 쟁점 어떻게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전성배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공모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진행되는 김 씨의 이 증인 신문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근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끝내 이제 이야기는 듣지 못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범죄 혐의나 아니면 뭐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일부 뭐 그런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최후 진술의 기회는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금품을 전달했다,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 수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반성의 의미라든지 본인의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구형의 경우에는 뭐 특가법상의 알선 수재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이 구형이 될 것이라는 점은 참작이 될 수가 있겠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범죄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권력형 비리고 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면 죄질이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리는 그런 구형량보다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부가 원래는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김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는데 앞서 재판부가 지난 15일에 한 차례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인을 이제 법정으로 불러올 때에는 증인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말하라고 출석 통보를 하고, 근데도 안 오게 되면 이제 과태료 처분, 예. 그 다음에 안 되면 뭐 구인, 뭐 감찰까지도 사실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현실적인 부분과 법적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에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배 씨의 행위에 공범으로 김 씨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씨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혐의 입증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김 씨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물론 김 씨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한 진술이 본인이 피고인일 때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김 씨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인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거든요. 뭐 저혈압이어서 출석이 건강 상태가 이제 좋지 않아서 출석이 될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증인에서 이제 이렇게 증인석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진술을 의미 있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사실인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증인이다라는 의미로서 과태료 부과 처분도 내리고, 그리고 어쨌든 구인영장을 발부를 해서 이렇게 좀 강제력을 동원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금 지난 15일에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또 출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과태료가 더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좀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또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의 과태료는
대해서는 이미 이제 지난번에 내라라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 이번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안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300만 원, 뭐 아니면 금액을 올려서 500만 원 이렇게 이제 과태료 처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결심 공판 시작이 됐을 걸로 보이는데 혹시 대담 중에 관련해서 뭐 구형량 소식 같은 거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최근 들어서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다룬 내용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개그우먼 뭐 박나래 씨 그리고 전 매니저들 간의 법적 공방 갈수록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박 씨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횡령 혐의로 추가로 고소를 했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박나래 씨와 그리고 전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기존에는 고소 고발건이 6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횡령 혐의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7건의 이제 고소건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업무상 횡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박나래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겁니다. 법인 계좌로 본인의 활동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입금을 받아야 되는데 전 매니저가 별도의 다른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몰래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법인에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기존에 설립한 1인 기획사 이 법인 계좌에서 다른 그 전 매니저의 회사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뭐 확인을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되는 것은 맞고 다만 그러한 물증으로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제 전 매니저 측에서는 반대로 박나래 씨가 배임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전 남자친구라든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거액의 이제 금액을 지급을 해서 회사에 손실이 끼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술이 엇갈리고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제 정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박나래 씨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기존에 고소를 신청했던 그 맡았던 담당 수사팀이 계속해서 한꺼번에 수사를 맡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다 기존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에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수사가 뭐 이렇게 많이 개진이 돼서 무르익은 단계다라고 한다면 다른 수사팀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의 어쨌든 수사의 진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고소인 조사를 마친 굉장히 수사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소 고발건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이제 동일한 수사팀이 맡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검찰로 사건을 보낸다라든지 추후에 이제 사건의 진행 속도를 맞추는데도 더 이제 편한 용이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 수사팀에서 이어받아서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과연 이 사람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박나래 씨는 최근에 이미 조사를 한 차례 받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거죠? 심야 시간에 지금 6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용산서에서 이제 받았고 본인이 고소한 사건은 용산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고소를 당한 사건은 강남서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용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고소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고 마찬가지로 뭐 포토라인도 지금 전혀 네.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추후에 피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할 때에는 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보면 예. 물론 이것이 이제 비공개 조사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입수를 해서 이제 알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사실은 피치 못하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꼭 반드시 포토라인을 마련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경찰의 이제 내부 규칙이라든지 준칙을 보면 뭔가 질서 유지라든지 뭐 안전상의 필요성을 위해서 이렇게 뭐 라인 정리를 하고 그런 거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예.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치 않고 그리고 뭐 굳이 이렇게 외부에 포토라인을 세워서 뭐 입장 발표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럴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인들 이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오히려 아니면 비공개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경찰서의 이제 대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의 법적 분쟁이 민사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법원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박나래 씨 자택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한 이 전 매니저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탁금 지급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고 일각에서 이 공탁금 지급을 요구한 게 곧 가압류 신청을 좀 인용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풀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혹시나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재산을 다 뭐 탕진하거나 써버리면 안 되니까 미리 재산에 압류를 걸어놓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누군가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한 사람에게도 당신도 일부 공탁금을 내서 담보를 제공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신청 취지가 정말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그러한 담보 제공을 하면서까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재판부가 이제 보겠다, 법원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이 있다라는 것은 가압류를 일단 받아들일 요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좀 충족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매니저들이 이렇게 공탁금을 법원에 내게 되면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서 담보 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박나래 씨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재산에 뭐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산에 이렇게 압류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압류 신청된 박나래 씨 자택 가치가 약 49억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런 어떤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매니저들이 내야 할 공탁금 규모도 바뀌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로 따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어쨌든 내가 뭐 1억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예. 아니면 뭐 얼마에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이제 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10에서 30% 정도 이렇게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제 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이 초점을 맞춰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압류되는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뭐 30%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일단은 그 가압류를 얼마나 액수를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사실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것을 마련을 해서 어쨌든 공탁금으로서 법원에 내야만 추후의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를 신청한 박나래 씨의 자택에 박나래 씨의 소속사가 지금 채권자로 돼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이를 두고도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지금 박나래 씨 측이 이 가압류 인용에 대비한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추측도 나오고요. 또 다른 추측 중에 하나가 위약금 등을 염두한 행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해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어쨌든 뭐 합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설명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법적 분쟁이 있는 전 매니저들이 다 뭐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얼마를 줘라라는 이제 취지의 손해배상 아니면 위약금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지급하지 못할까봐 내 가장 큰 재산에 보통은 가압류를 걸게 되고 그럼 집에 가압류가 걸리면 이거는 참 이렇게 처분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본인이 진짜 집을 날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이제 1인 기획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내 회사로 볼 수 있고 회사가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순위별로 이렇게 변제의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법인에서 가압류를 해서 이제 뭐 그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이 돼서 그만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49억 원이라는 굉장히 거액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일각의 설명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는 혹시나 이제 법인 입장에서 위약금도 이제 법인과 이제 대리가 돼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위약금으로 많은 돈을 물어내 줘야 될 수 있고, 향후 이런 법적인 분쟁이나 처리 과정에서 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일단 담보로 잡아서 우리가 이만큼의 경제력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인이다라는 취지를 외부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뭐두 가지 설명 다 일리가 있는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1인 기획사고 그 회사가 박나래 씨의 모친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채권자가 모친 명의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대표가 이제 모친인 네. 것이고 저당권 설정을 한 것은 이제 법인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표가 모친이니까 사실상의 이제 법인의 어떤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라고 개인으로 봐서 뭐 모친과 박나래 씨 사이에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모친이 원하면 마음대로 이걸 어떻게 네. 이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지금 뭐 1인 기획사고 소속된 연예인도 박나래 씨만 있고 모친이 대표이기 때문에 법률상 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대구 도심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건물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총성이 울려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직원이 호신용 가스총을 이제 자신의 머리에 발사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일단은 소지 허가를 받은 그러한 가스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소지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예. 아무 상황에서나 아무 장소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것에 허가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가스총도 이러한 그 총포 도검류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에 있어서 소지를 할 수 있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 범위가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위법적인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다만 이러한 가해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 사실은 자해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근거, 그러니까 동기가 무엇인지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 해당 총기가 합법적이라고는 했지만 뭐 공공장소에서 소지하거나 이걸 사용하면은 어떤 위법적인 행위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총포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포관리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화약류라든지 도검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이제 허가를 할 수 있고 소지 허가를 할 수 있고 어느 목적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한 예. 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허가받아서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일부 이제 이러한 총포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지를 하더라도 필요한 때만 빼서 쓰고 아니면 경찰에 이제 보관을 한다라든지 예. 이런 제한적으로 소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법적인, 그러니까 허가 내용과 어떤 목적에 맞춰서 사용을 하려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러한 목적이라든지 뭐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다라든지 하면 다 총포 도검류 관리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법 사항이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에서 있는지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본인 스스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자해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자해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다른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이 40대 보험사 직원의 경우에는 이렇게 병원에 옮겨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호전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될 예정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떠한 뭔가 원한 관계로 인해서 본인의 자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수단으로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이제 자해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뭐 괜찮다라고 볼 시각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이 본인에 대한 자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이러한 총기류에 대한 소지를 허가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원상 회복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기, 왜 이런 행위를 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사건, 사고 소식은 아니고요. 오늘부터 새롭게 도입된 정책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휴대전화를 바꾸시려는 분들은 이 안면 인증을 통한 확인 절차, 이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처리를 하려면 안면 인식이라든지 인증을 해야 되는 예.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얼굴을 더 동그라미 안에 이제 맞추고 예. 뭐 옆을 바라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휴대전화를 사려면 모두가 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이제 어쨌든 나의 생체 정보인 맞아요. 것이고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개인 정보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고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포폰을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명의 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휴대전화 개통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장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낙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불안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 정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저희도 너무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 안면 인식을 해도 되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홍채 인식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민감도로 봤을 때 굉장히 민감한 중요한 개인 정보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해서 유출이 된다라든지 누군가가 내가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을 그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도 도입은 필요하겠지만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그리고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네.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런 안면 인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통신 3사에서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 후에 확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생체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라고 계속 안심을 시키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저장되지 않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증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탈취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까지 확실하게 마련이 된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좀 납득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물론 뭐 처음에 안전하게 시행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 해킹범들의 수법이나 능력 날로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생체 정보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에 대비한 기술적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불안감은요, 생체 정보라는 데에 있어요. 우리가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아니면 집 주소의 경우에는 사실 이사 가면서 바뀔 수도 있고, 휴대전화 번호 만약에 너무 유출이 됐다, 힘들다 그러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생체 정보, 우리가 얼굴 인증이나 예. 홍채 인증의 경우에는 지문도 그렇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유출이 되면 그건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에 정말 철저한 검증, 그리고 이것을 또 시민들에게 철저하다라는 것을 또 납득시키는 그 과정까지 동반되어야만 이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각종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